늙어갈수록 가장 먼저 사라지는 감각. 나이가 70에 이르면 사람은 몸의 노화를 가장 먼저 떠올린다. 눈이 침침해지고 손끝에 감각이 무디고 걸음걸이가 느려지는 변화를 사람들은 노화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간을 진짜로 늙게 만드는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을 둘러보는 감각의 소멸이다. 이 감각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수십 년 동안 자신을 이끌어온 경험, 성과, 역할이 안락한 껍질이 되면서 조금씩 고요하게 닳아 사라진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삶을 더 잘 안다고 믿게 될 때, 바로 그 믿음이 마음의 움직임을 가리는 첫 번째 응어리가 된다. 사람들은 경험이 많아졌다고 해서 마땅히 지혜로워지는 것처럼 말하지만, 경험이 누적된 만큼 자신을 의심하는 힘은 약해진다. 한때는 틀릴까 두려워 망설였던 판단도 이제는 오래된 습관처럼 자동으로 결정된다. 그 결정이 옳고 그름을 떠나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검토하는 과정 자체가 사라진다는 사실이다. 이 무너지는 감각은 대부분 전혀 감지되지 않는다. 그저 내가 나를 잘 알고 있다는 착각이 깊어질 뿐이다. 그러나 율곡 이인은 이 지점을 가장 경계했다. 그에겐 노년의 위기는 체력 하락이 아니라 내면의 경직이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이 경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누구보다 정교하게 관찰한 인물이다. 관계는 예전보다 좁아지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더 닫힌다. 예전에 웃어넘기던 일들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작은 오해가 큰 괴로움이 되고 오랜 신념은 질문 없이 굳어버린다. 평생 쌓아온 단단함이 오히려 자신을 올가매는 아이러니가 노년의 마음에 도착한다. 이 흐름은 시대를 막론하고 반복된다. 지금의 70이든 조선 중기의 70이든 사람이 살아온 길이 길어질수록 자신을 바라보는 창이 작아지는 경향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지금 시대는 정보의 속도가 훨씬 빠르고 비교와 판단의 자극이 끊임없이 밀려오기 때문에 마음은 더욱 복잡해지고 흐려진다. 이렇게 흐린 마음은 자신을 의심하는 능력을 잃게 한다. 내가 지금 왜 불편한가? 무엇이 나를 흔드는가? 어떤 감정이 밀려오고 있으며 그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들이 사라지는 순간 사람은 감정의 흐름을 제어할 기회를 잃고 오랜 습관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가 된다. 율곡 이인은 이 상태를 노년의 가장 큰 위험으로 보았다. 그는 노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아니라 살피는 습관을 놓쳤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이해했다. 즉, 노년의 문제가 아니라 점검의 부재가 문제였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점검을 멈추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나이가 들면 남들이 나를 가르치지 않는다.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조언하지 않고 실수에도 지적하지 않으며 우리의 판단을 거스르려 하지 않는다. 그 침묵 속에서 사람은 스스로를 돌아볼 계기를 잊는다. 다른 사람이 거울이 되어주지 않기에 스스로 마음의 표정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흐름을 잃기 시작한다. 이 고요한 상실을 율곡은 일찍이 발견했다. 그는 늙어갈수록 더 많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과거의 내가 아닌 오늘의 나는 어떤가? 나는 지금 이 판단을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 질문의 습관이 그의 정신을 늙지 않게 만들었다. 이 첫 번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진실은 단순하다. 노년을 지혜롭게 만드는 것은 경험의 양이 아니라 경험 뒤에 숨어 있는 마음의 변화를 읽어내는 능력이다. 그 능력을 잃지 않는 사람이 늙어도 늙지 않은 사람이다. 그리고 율곡의 문장이 이 흐름의 끝에서 조용히 숨을 고른다.
마음은 나이를 따라 늙지 않는다. 돌보는 손길을 멈출 때만 늙는다. 혼란의 시대가 만든 내면 상실의 배경. 율곡 이이가 살던 시대, 조선 중기는 겉으로는 안정처럼 보였지만 내부에서는 균열이 빠르게 번지고 있었다. 나라의 제도는 오래되어 제 기능을 잃어가고 있었고, 경제는 농지의 편중과 화폐 유통의 불안정으로 흔들렸다. 관료 체계는 명분을 앞세웠지만 실제 행정력은 점차 무뎌졌으며 사람들은 책임보다 체면을, 진실보다 편의를 중시하기 시작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피로가 나라 전체를 서서히 잠식하는 시대였다. 이 시대의 공기는 한마디로 질서가 약해진 안정기였다. 평화가 길어진 만큼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회피하는 데 익숙해졌다.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대신 누군가가 알아서 하겠지 하는 방관이 넓게 퍼졌다. 정치의 소리보다 정치의 침묵이 더 위험했던 이유다. 율곡 이이는 이 침묵을 누구보다도 날카롭게 포착한 사람이었다. 나라가 조용하면 사람들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조선 중기의 현실은 정반대였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생각을 멈추고 관성을 따라가는 습성을 키웠다. 견고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사실은 누구도 문제의 뿌리를 들여다보지 않았고 그 무관심이 시대를 더 느슨하게 만들었다. 특히 노년층이 맞닥뜨린 현실은 더 혹독했다. 지금처럼 의료체계나 복지제도가 있던 시대가 아니었다. 사람들은 자기 건강을 스스로 책임져야 했고 몸의 노쇠가 곧 마음의 후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삶이 거칠고 고단했기 때문에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은 사치처럼 여겨졌다. 이런 환경에서 가장 먼저 망가지는 것은 내면의 구조였다. 일상의 긴장은 인식되지 않지만 마음을 조금씩 경직시키는 압력이 된다. 그 압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질문을 멈추게 하고 마음의 흐름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지워버린다. 율곡은 이것을 시대가 만든 집단적 둔감이라고 보았다. 사람들의 눈은 외부의 문제에만 향했고 자기 마음의 움직임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문제를 해결할 생각보다 문제를 견디는 데 익숙해진 시대였다. 이 둔감함은 개인의 늙음을 더 까르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살아갈수록 경험만 쌓였을 뿐 그 경험을 다시 해석하는 능력은 퇴화했다. 경험은 많아졌지만 그 경험이 마음을 성숙시키지 못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점검하는 습관이 아예 없었기 때문이다. 율곡은 이것이 단순한 개인적 문제를 넘어 국가 전체의 붕괴로 이어지는 시작이라고 보았다. 지도층은 책임을 미루고 백성은 불안 속에 체념하며 학자들은 현실을 외면한 채 글 속의 이상만 읊었다. 모든 층위에서 내면을 돌아보는 힘이 사라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런 시대를 견디기 위해선 세상이 아닌 자기 마음을 먼저 바라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꼈다. 조직과 제도가 무너지는 순간에도 사람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내면을 지탱하는 원칙이 있어야 했다. 그 원칙을 세우는 첫 단계가 바로 마음의 점검이었다. 당시 노인들은 특히 시대의 압력을 정면으로 맞아야 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자식 문제로 마음이 흔들렸으며 관계의 갈등이 쌓여도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지금처럼 마음의 건강을 돌보는 개념도 없었다. 그저
아버지는 강해야 한다, 연장은 흔들리면 안 된다 하는 말만 존재했다. 이 말들이 노년의 마음을 더욱 다치게 만들었다. 율곡이가 남긴 기록을 보면 그는 노년을 단순히 생물학적 약화가 아닌 정신적 고립의 시기로 보았다. 몸이 불편해지면 활동이 준다. 활동이 줄면 사람을 덜 만난다. 사람을 덜 만나면 자극이 준다. 자극이 줄면 생각이 단조로워진다. 생각이 단조로워지면 마음이 굳는다. 마음이 굳으면 삶의 폭이 좁아진다. 이 흐름은 조용하지만 치명적이었다. 율곡은 그 흐름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스스로를 다시 살피는 습관이라고 보았다. 어떤 제도나 남의 충고보다 자기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힘이 노년의 멈춤을 유일하게 되돌릴 수 있는 원리였다. 따라서 시대적 혼란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둔해지는 흐름 속에서 율곡이 이 한 가지 습관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고 강조한 것은 그 시대 전체에 폐쇄된 공기를 뚫기 위한 필연적인 결론이었다. 그의 시대는 혼란스러웠고 그 혼란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마음을 잃게 만들었다. 그 시대가 만든 결핍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그의 말을 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다. 율곡이는 늙음의 본질을 몸에서 찾지 않았다. 그가 바라본 것은 사람들 마음 속에서 아주 천천히, 그러나 일관되게 생겨나는 작은 균열들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균열을 감지하지 못한다. 너무 작고, 너무 조용하고,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지만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시작은 언제나 이런 미세한 징후에서 출발한다. 율곡은 그 약한 신호들을 하나하나 포착했다. 첫 번째 신호, 감정의 폭이 줄어드는 순간.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감정의 종류가 줄어든다. 슬픔은 짜증으로, 기쁨은 무덤덤으로, 놀라움은 무시로 바뀐다. 모든 감정이 단조로운 색으로 수렴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성숙이라 말한다. 그러나 율곡은 그것을 무감각의 시작, 즉 마음의 마른 가지가 생겨나는 첫 번째 신호로 보았다. 감정의 폭이 줄어드는 이유는 단순하다.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힘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익숙함이 늘어나면 놀라움은 줄어들고, 삶의 반복이 이어지면 마음의 기울기도 고정된다. 율곡은 이 감정의 단조로움을 늙음의 가장 이른 징후로 기록했다. 두 번째 신호, 자신이 틀릴 가능성을 상상하지 않는 마음. 사람들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근거로 자신이 판단을 잘한다고 믿는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믿음은 강해진다. 그러나 율곡이 관찰한 것은 전혀 달랐다. 삶의 후반으로 갈수록 사람은 자신의 오류 가능성을 상상하는 능력을 잃는다. 이 능력이 사라지는 순간 마음은 고정되고, 고정된 마음은 결국 세상을 왜곡하기 시작한다.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고집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아무 질문도 던지지 않는 침묵이 문제였다. 율곡에게 이것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었다. 마음이 더 이상 확장을 멈추고 관성의 방향으로만 움직인다는 신호였다. 세 번째 신호, 분명 늘어나는 불편감의 이유를 모르는 상태. 노년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이유 없이 화가 늘고, 사소한 말에 예민해지고,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가 쌓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불편을 몸이 늙어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율곡은 그것을 점검되지 않은 감정의 잔해로 보았다.
감정은 관리되지 않으면 소음이 된다. 의식되지 않은 일상적 불만, 말하지 못했던 상처, 잊은 줄 알았던 후회, 이 모든 것이 마음 한쪽에 쌓여 불편이라는 이름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근원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는 데 있었다. 율곡은 이 장면을 매우 정확하게 기록한다. 사람들은 원인을 찾지 못할수록 더 쉽게 외부 탓을 하고, 더 강하게 확신을 붙들고, 더 깊은 고립 속으로 들어간다. 네 번째 신호, 관계에서 해석의 폭이 사라지는 상태. 나이가 들수록 갈등의 빈도는 준다. 그러나 갈등의 질은 더 날카로워진다. 한마디가 크게 다가오고 작은 서운함이 며칠을 간다. 율곡은 이것을 마음의 해석 범위가 축소되는 현상으로 설명했다. 젊을 때는 여러 가능성을 고려하며 상대의 의도를 읽으려 노력한다. 그러나 노년이 오면 마음은 한 가지 해석만을 붙든다. 저 말은 나를 무시하는 거야. 저 행동은 나를 배제하는 거야. 이렇게 단일 해석에 갇힌 마음은 점점 외로워지고, 외로워질수록 해석은 더욱 왜곡된다. 율곡은 이 현상이 가족 안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사소한 말에 가려진 마음을 보지 못해 더 큰 오해가 생기기 쉬웠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신호, 마음의 질문이 사라지는 지점. 율곡의 기록에서 가장 중요한 신호는 이것이다. 질문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사람은 이미 늙어버린 것이다. 질문은 마음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근육이다. 근육이 움직여야 몸이 살아있듯 질문이 있어야 마음이 살아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질문은 줄어들고 판단과 규정만 남는다. 그건 원래 그런 거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세상은 이제 다 이렇게 흘러. 이 문장들은 표면적으로는 지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유의 중단을 의미한다. 율곡은 이 신호를 늙음의 본질이라고 보았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며 질문을 잃은 마음이야말로 삶의 진짜 노쇠라고 그는 믿었다. 여섯 번째 신호, 작은 변화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 상태. 율곡은 다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매우 중요한 변화 하나를 기록한다. 사람들이 아주 작은 변화에 둔감해지는 순간 마음의 균열이 시작된다. 예전에는 아침의 기분 변화를 읽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지나친다. 예전에는 마음이 무거워지면 이유를 찾았지만 지금은 습관처럼 넘긴다. 예전에는 작은 불편도 해석했지만 지금은 나이 탓이라며 묻어둔다. 이렇게 한 번 무시한 감정은 곧 내면 전체에 무감각으로 퍼진다. 율곡에게 작은 변화에 대한 감각이란 삶을 보존하는 최후의 감각이었다. 그 감각을 잃으면 마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지켜내지 못한다. 여덟 번째 신호, 익숙함이 삶의 기준이 되는 순간. 마지막으로 율곡이 관찰한 신호는 노년의 가장 깊은 포착이다. 사람들은 나이가 될수록 익숙함을 안정이라고 착각한다. 익숙함은 편안하다. 그러나 익숙함은 성장을 막는 가장 강한 장벽이기도 하다. 도전을 피하고 새로운 사람을 멀리하고 새로운 생각을 귀찮아하는 마음은 안정을 택한 것이 아니라 삶을 멈춘 것이다. 율곡이 이의 관찰은 여기에 닿는다. 익숙함은 마음을 마르게 한다. 그리고 마른 마음은 자기 자신을 살피는 힘을 잃게 만든다. 율곡이가 남긴 조용한 결론. 율곡이가 발견한 약한 신호들은 어떤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상의 움직임들이다. 그러나 그 작은 움직임을 해석할 줄 아는 사람만이 늙음의 흐름을 거스를 수 있었다. 그는 말한다. 사람은 큰 실패에서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는 것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마음의 균열 때문이다. 마음의 균열을 지혜로 전환해낸 율곡의 사유 방식. 율곡이인은 늙음이 몸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깨달은 사람이다. 그가 더 깊이 들여다본 것은 마음의 미세한 흔들림, 그리고 그 흔들림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스려야 하는가에 관한 사고의 흐름이었다. 그의 사유는 어느 날 갑자기 정답처럼 내려온 것이 아니었다. 관찰, 의심, 해석, 전환, 결론이라는 다층 구조를 가진 움직임이었다. 나이가 들수록 사라지는 감각들을 오래 바라보고 그 감각이 만들어내는 마음의 균열을 다시 질문하고 그 질문에서 사람의 본질을 끌어내는 과정이었다. 이 흐름이 바로 율곡이이가 노년의 마음을 해석한 방식이다. 1. 관찰에서 출발한 의심. 왜 마음은 나이를 앞지르는가? 율곡은 먼저 질문을 던졌다. 왜 사람들은 신체의 노화보다 마음부터 먼저 어두러지는가? 그는 주변에서 수많은 노년의 모습을 보았다. 몸은 아직 멀쩡한데 감정은 이미 닫혀 있고, 대화는 짧아지고, 판단은 굳어 있고, 마음은 스스로 좁아져 가고 있었다. 이 현상을 그는 단순한 성격이나 개인 차이로 보지 않았다. 여기에는 인간이 본래 가진 구조적 취약성이 숨거 있다고 느꼈다. 그래서 의심했다. 늙는 것은 몸이지만 먼저 무너지는 것은 마음이 아닐까? 이 의심이 그의 사고를 다음 단계로 밀었다. 2. 마음의 작동 원리를 향한 해석.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정지된다. 율곡은 마음이 늙음에 앞서 퇴화하는 이유를 세 가지 구조에서 찾았다. 첫째, 반복의 함정. 늙어갈수록 사람은 익숙함을 기준으로 움직인다. 익숙함은 편안하지만 사고를 정지시키는 가장 강한 압력이다. 둘째, 관계의 축소. 대화를 나누는 사람의 폭이 줄어들면 자극도 줄고 질문도 줄고 마음의 진폭도 줄어든다. 이는 감정의 단조로움으로 이어졌다. 셋째, 자기 점검의 부재. 젊을 때는 누군가의 충고가 있었고 실패가 있었고 실수의 반성이 있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주변은 침묵한다. 그 침묵이 마음을 더 쉽게 고립시킨다. 이 세 가지 구조가 결합하면 사람의 마음은 어느 순간 움직임을 멈춘다. 율곡은 이 상태를 마음의 정지라고 불렀다. 3. 전환점. 늙음은 자연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다. 이 단계에서 율곡은 사고의 방향을 바꾼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늙음이 자연적이며 막거나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 믿음은 당시에도 지금에도 흔하다. 하지만 율곡은 그 믿음을 뒤집었다. 그가 본 늙음은 태생적 변화가 아니라 습관의 붕괴였다. 감정을 돌보지 않은 습관, 마음의 변화를 관철하지 않는 습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는 습관, 생각을 과거의 기준에만 두는 습관. 이 습관들이 하나씩 끊어질 때 늙음은 그 빈자리를 파고들었다. 그는 결론을 확신하기 전에 먼저 기존의 관념을 무너뜨렸다. 늙음은 불가항력이라는 생각 자체가 사람을 가장 빨리 늙게 만든다. 이 인식 전환이 율곡 사유의 핵심이었다. 4. 사고의 심화. 그렇다면 늙음을 늦추는 힘은 무엇인가? 전환 이후 율곡의 사고는 한 방향으로 응축된다. 몸을 지탱하는 것이 근육이라면 마음을 지탱하는 것은 점검이다. 그는 일상의 작은 조각들을 통해 마음을 점검하는 사람과 점검을 놓친 사람의 차이를 비교했다. 어떤 이는 아침의 기분 변화에 귀를 기울였다. 어떤 이는 눈앞의 답답함의 이유를 찾으려 했다. 어떤 이는 작은 불편을 무시하지 않고 기록했다. 어떤 이는 감정의 진동을 내일로 미루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은 늙어갈수록 마음이 더 고요해지고 단단해졌다. 반대로 감정의 미세한 신호를 흘려보내는 사람, 그저 원래 그런 것이라며 넘기는 사람, 변화의 이유를 질문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달아갔다. 율곡은 여기서 결론 하나를 얻는다. 마음을 관리하면 늙음을 늦출 수 있다. 육체의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마음의 노화는 습관으로 얼마든지 늦출 수 있다. 5. 마지막 수렴. 마음을 매일 새롭게 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율곡은 사고의 흐름을 정리하며 노년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수렴해 간다. 마음은 돌보면 맑아지고 돌보지 않으면 탁해진다. 돌보는 행위는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질문과 관찰에서 시작된다.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오늘의 감정은 어제와 무엇이 다른가? 나는 지금 무엇에 흔들렸으며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지금 어떤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이 마음의 유연성을 되살린다. 마음이 유연하면 늙음의 속도는 늦어진다. 이 사고 흐름을 끝까지 따라간 율곡은 노년을 이렇게 정의했다. 노년이란 나이의 상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돌보는 습관의 질에 의해 결정되는 시기다. 그의 사유는 시대를 압도할 만큼 명확했다. 늙음은 몸에서 오지 않는다. 늙음은 마음을 방치할 때 찾아온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다시 살피는 순간 사람은 나이를 넘어선다. 늙음과 마음을 둘러싼 모든 사유가 한 점으로 모이는 순간, 사람의 마음을 관찰하고 그 미세한 균열을 해석하며 그 균열의 배후에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탐색한 끝에서 율곡이인은 하나의 지점을 바라보게 된다. 그 지점은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 그가 평생 쌓아온 사유의 축이 모이는 마지막 자리였다. 그는 늙음과 마음의 관계를 단절된 문제로 보지 않았다. 서로를 밀어내거나 견제하는 관계가 아니라 한쪽의 움직임이 다른 쪽의 파문을 만드는 구조로 이해했다. 그에게 노년이란 몸의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었다. 1. 늙음은 누적이 아니라 방치가 만든다. 전통적 인식의 해체. 그 시대의 사람들은 늙음을 자연의 순환으로 여겼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늙고 늙으면 마음이 약해지고 관계도 좁아지고 삶은 새로움을 잃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율곡이인은 이 순환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그가 오랜 기간 노년의 마음을 관찰하면서 얻은 결론은 이 전통적인 믿음을 뒤집는 것이었다. 사람은 시간이 흘러 늙지 않는다. 자신을 돌보지 않아 늙는다. 시간은 변화를 가져오는 조건일 뿐 늙음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의 눈에는 늙음의 진짜 원인은 축적이 아니라 방치였다. 쌓이는 것이 아니라 돌보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감정을 방치하고 습관을 방치하고 마음의 움직임을 방치하고 질문을 방치한 사람에게 늙음은 스며들었다. 이 인식은 당시 누구도 하지 못한 전환이었다. 2. 사람은 마음의 투명도를 잃을 때 늙는다. 마음의 상태에 대한 재정의. 율곡은 마음을 유리창에 비유하지 않았다. 그는 마음을 물에 가까운 것으로 바라봤다. 물이 흐르면 맑아지고 머무르면 탁해지고 돌보지 않으면 썩는다. 그가 본 노년의 문제는 몸의 쇠약이 아니라 마음이 흐르지 않는 상태였다. 정지된 마음은 경험에 갇히고 갇힌 마음은 감정을 왜곡하며 왜곡된 감정은 삶을 좁게 만들었다. 그러나 마음은 돌보는 순간 다시 흐른다. 작은 관찰 하나, 하루 한 번의 질문 하나, 잠시 마음을 들여다보는 습관 하나가 탁한 물의 흐름을 되살린다. 그는 마음이 흐르는 사람에게는 늙음이 다가가지 못한다고 믿었다. 3. 노년의 품격은 행동이 아니라 매일의 점검에서 태어난다. 사람들은 흔히 노년의 품격을 도덕, 인내, 배려 같은 윤리적 덕목에서 찾으려 하지만 율곡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곳에서 노년의 품격을 읽으려 했다. 그는 깨달았다. 사람의 마음은 점검받지 않으면 반드시 흐려진다. 오늘의 기분을 해석하지 않고 어제의 감정을 돌아보지 않고 내일의 마음을 준비하지 않는 삶은 아무리 점잖고 도덕적이어도 결국 자기 안에서 무너진다. 그는 노년의 품격이 좋은 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검에서 태어난다고 봤다. 점검은 자기 자신과의 진짜 대화다. 그 대화가 있는 사람만이 세상을 향해 따뜻한 시선을 유지할 수 있다. 4. 늙음은 방향이다. 사고의 마지막 구조.
율곡이가 모든 사유를 정리한 마지막 자리는 매우 단순했다. 늙음은 시간도 아니고 삶의 길이도 아니며 병도 아니고 육체의 메마름도 아니다. 늙음은 마음이 향하는 방향이다. 마음이 닫히는 방향으로 가면 사람은 60에서도 늙는다. 마음이 열리는 방향으로 가면 사람은 80에도 여전히 살아있다. 그는 스스로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다. 나는 오늘 마음을 어떤 방향으로 기울이고 있는가? 그 방향을 바로잡는 사람이 늙지 않는 사람이다. 5. 음축된 하나의 문장. 율곡이가 도달한 최종 결론. 모든 사유 흐름이 이 지점에서 하나로 음축된다. 그는 정리했다. 늙어갈수록 마음을 다시 닦는 습관만이 인간을 늙지 않게 만든다. 이 문장은 단순한 금언이 아니다. 그가 관찰한 마음의 균열, 그 균열이 만든 고립, 습관의 붕괴, 그리고 사고의 전환을 모두 포함한 압축이다. 그에게 닦는다는 것은 욕심을 비우는 것도 아니고 도덕을 쌓는 일도 아니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행위, 자기 마음을 오늘의 기준으로 다시 보는 일이었다. 오래된 마음으로 오늘을 해석하면 삶은 굳어지고 늙음을 자초한다. 오늘의 마음으로 오늘을 해석할 때 삶은 다시 흐르고 늙음은 늦춰진다. 그는 이 문장 하나에 노년의 본질을 모두 담았다. 사람을 늙게 만드는 것은 세월이 아니라 마음을 돌보지 않는 습관이었다. 이러므로 늙어갈수록 마음을 다시 닦는 습관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마지막 품격이다. 지금 우리의 마음에 남겨진 마지막 질문. 오늘의 일은 조선의 일은과 전혀 다르다. 수명은 길어졌고 의류는 정교해졌으며 선택지도 많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곡이가 던진 한 문장은 지금 더 강하게 되돌아온다. 늙어갈수록 마음을 다시 닦는 습관만이 인난을 늙지 않게 만든다. 기술이 발전하고 편의가 늘고 삶이 부드러워졌는데도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이 줄어들었다. 과거보다 더 오래 살지만 오래 산 만큼 마음의 일도 함께 연장되지는 않았다. 지금의 노년은 몸보다 정보의 속도에 더 지친다. 세상은 끝없이 변하고 말들은 빠르게 흘러가며 관계는 가볍게 이어졌다 끊어진다. 삶이 더 복잡해졌지만 마음을 정리할 시간은 더 부족해졌다. 이 복잡한 시대에서 노년이 마주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몸이 아니라 의미의 혼란이다. 오늘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무엇이 나에게 중요한가? 앞으로 어떤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가? 어떤 감정을 흘려보내고 어떤 감정을 붙잡아야 하는가? 이 모든 질문은 결국 마음을 다시 닦지 않으면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 율곡의 시대는 불안이 압력이었지만 오늘의 시대는 과잉이 압력이다.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기준, 너무 많은 비교가 마음을 흐리게 만든다. 그렇기에 마음을 다시 살핀다는 행위는 지금 더 강력한 의미를 갖는다. 노년은 멈춤이 아니라 선택의 재구성이다. 무엇을 버릴지, 무엇을 지킬지, 어떤 인간으로 남을지를 다시 정하는 시기다. 마음을 닦는 습관은 그 선택의 기준을 만들어준다. 아침에 느껴지는 작은 무거움,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는 감정, 갑자기 올라오는 외로움,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 사소한 분노와 미묘한 기쁨까지. 이 모든 것이 오늘의 나를 드러내는 신호다. 그 신호를 읽는 사람은 나이를 넘어선다. 삶의 후반부는 과거를 완성하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이다. 앞으로 남은 시간의 크기를 생각하기보다 남은 시간을 어떤 결로 살아갈지를 고요하게 묻는 시간이다. 율곡이 남긴 문장 하나가 지금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결국 이렇다. 늙음은 피할 수 없는 변화가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발양이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삶은 길어질 뿐 아니라 깊어진다. 그리고 이 문장 끝에서 여백처럼 남는 질문이 있다. 나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